세상이 미친 듯이 변하기 전에 솜은 평온한 피카르디의 시냇물이었으며 넓고 구불구불한 계곡을 통해 북쪽으로 영국 해협으로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나라를 물들였습니다. 그 후 전염병이 찾아왔습니다. 에드리안 크리스토우드. 1916년 프랑스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참호로 두 동강한 군대를 분리하는 땅을 가르는 나라였습니다. 이들 군대는 한 세대 전에만 해도 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무기를 펼쳤습니다. 양측 모두 이러한 무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싸움이 짧고 치열한 것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모두 승리를 기대했지만 결국에는 피투성이의 무의미한 교착 상태에 불과했습니다. 영국은 자신이 체결한 벨기에와의 조약을 존중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는데 독일의 카이저 비렐리움 2세는 주요한 프랑스 선을 우회하려고 작고 중립적인 이 나라를 침략할 때 이를 무시했습니다. 당시 영국 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그 힘은 대부분 해군에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제국의 외진 부분에서 부족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익숙한 전문 군인들이 현대 전쟁의 현실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대학살과 최악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영국군의 첫날이었습니다. 솜 전투의 첫날이었습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포스터에는 호레이시오 키치너 경의 만화가 그려져 있었고 이 포스터들은 곧 상점, 우체국, 기차역, 그리고 젊고 건강한 남성들이 대량으로 모일 수 있는 어디든지에 장식되었습니다. 대전쟁은 전장에 있는 사람들의 기억에 없는 것을 대영 제국의 인구에 불을 지폈다. 그것은 전쟁을 목격했습니다. 조지 5세 왕과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일을 하려는 열정은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키치너가 전문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 10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요청했을 때 그는 영국의 최고의 젊은이들, 즉 50만 명의 열렬한 젊은이들이 가입하려고 몰려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도시나 마을 출신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신규 연대에 복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에 서명하면서 영국 군대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국 군대는 초기에 형성되어 동료애를 불러일으키고 민간 생활에서의 독특한 정체성, 예를 들어 친구 대대를 주었습니다. 1914년 대륙전쟁은 영국의 군사 자세에 대한 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섬나라이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은 빅토리아 시대 말에 유럽의 갈등에 대한 정책이 종종 이웃들이 싸우게 내버려두는 것이었고 강력한 왕립 해군은 그러한 싸움이 영국 해협을 건너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제 영국이 대륙에서 전례 없는 육지 전쟁에 휘말리면서 그것은 동원에 대해 추격을 해야 했습니다. 5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은 좋았지만 이미 구축된 영국 군대 지원 네트워크는 그들을 갑작스럽게 오십히고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데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연대 중 많은 것들이 자신들의 민간인 옷을 입고 드릴 루틴을 배우면서 소총 대신에 지팡이를 사용하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부대는 프랑스로 파견되기 전까지 실제 소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륙으로 출발하는 이 새로운 영국의 애국자 군대는 그들이 크리스마스까지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약속한 환호하는 군중을 뒤로 남겼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에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915년 크리스마스도 평화 전망이 없었고 수천 가구는 아들들의 세부 사항이 없었다. 지구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이 전투에서 사망했다는 전보의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1915년 말에는 자원봉사자 수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참전하지 않은 충분히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국내의 오명이 커지면서 영국 정부는 마지못해 1916년 초에 징병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를 둘로 나누는 트렌치의 분계선을 넘어 영국의 집결을 살펴보는 사람은 독일 대장군 스테프의 수장 하인이었습니다. 1916년 초에 중앙국의 전체 전략적 상황을 분석하면서 그는 이제
영국이 독일의 1번째 대적이며 대륙과 그 이상의 카이저의 야망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점점 불안정해지는 러시아에 대한 동쪽 전선에서의 전쟁은 여전히 대체로 그들의 편이었고, 남부 전선에서는 주로 오스트로-헝가리군에 대한 이탈리아의 노력이 정체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피해 흐름을 더 이상 이어가는 데에는 용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영국은 여전히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녀의 제국에서 온 병력을 포함하여 군대를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었으며, 바다를 통한 원자재 수입 덕분에 전쟁 재료를 산업 규모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따라서 1916년에 승리를 거두기 위한 첫 단계는 독일 제국 해군이 제한 없는 잠수함 전쟁 정책을 시작하여 가능한 한 많은 영국으로 가는 배를 파괴하여 전쟁 재료가 영국의 공장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식품 운송을 침몰시켜 영국 인구를 굶겨 항복시키는 것이라고 카이저 비렐름 2세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 후 예상되는 앵글로 프랑스의 여름 공세보다 먼저 독일의 공세를 제안했는데, 이는 프랑스가 모든 것을 동원해 막아야만 할 것으로 알고 있는 목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공세는 많은 프랑스 군대를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미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독일군이 설치한 포병의 사살 지역으로 그들은 거기서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군대를 죽음에 이르게 한 후 그들의 전선은 무너지기 시작하며 실제로 돌파하거나 최선의 경우 프랑스를 협상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독일인들은 그 후에 공급품과 프랑스의 지원을 점점 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서부 전선에서 독일인들에게 수적으로 밀려나는 영국 군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팔켄하이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프랑스의 특별함을 가진 베르둔 요새를 공격 대상으로 선택하고 카이저의 축복을 받은 후 1916년 2월 21일에 공격했습니다. 전투의 절정적인 중요성을 더욱 높이는 것은 이 공격이 카이저의 아들인 왕세자 비렐름이 지휘하는 독일 저군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팔켄하인의 예측처럼 프랑스는 이 전투에 전력을 썼습니다. 전투에서 독일군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토지 한 푼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팔켄하인이 베르둔 주변 세 곳에 자신의 야전포를 배치한 것은 계획대로 잔인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주간 동안 프랑스군의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며 저항했지만 전투가 멈추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것이 무한정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에게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선에 대한 자신들만의 공격을 시작하라는 압력이 영국에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베르둔 공격은 팔켄하인이 예측했던 대로 동맹국의 여름 대공세 계획을 뒤흔들었습니다. 최근에 영국 원정군의 사령관으로 임명된 더글라스 헤이그 장군은 8월쯤에 그의 공세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시점에는 영국에서 징집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력을 완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BEF의 힘의 틈을 메우기 위해 배송되었습니다. 이 큰 추진력은 프랑스와 함께 벨기에 이프르에서 시작될 것이며, 이들은 자국의 토지에서 싸우면서 다시 많은 부담을 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의 장군 필립 페탕은 베르둔 주변의 학살을 계속하기 위해 그의 군대의 대부분을 저지해야 했고, 그의 병사들이 죽어가는 동안 영국 동맹국이 단지 손을 놓고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점점 냉소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브리티시와 프랑스는 계획대로 솜 지역 피카르디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양국의 동맹선상이었습니다. 이 지역 자체는 전략적 가치가 거의 없어서 그전 몇 달 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군은 가능한 한 적은 병력으로 선을 유지하기 위해 더 복잡한 방어시설을 구축할 기회를 얻었고, 그들의 노력을 베르둔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이그는 계획한 대규모 포격이 성공하며 전쟁이 끝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독일의 공격은 상대가 가까이 오기 전에 완전히 파괴합니다. 베르둔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필요성으로 인해 공격은 7월 초에 시작되도록 앞당겨졌습니다. 또한 이제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11개의 프랑스 부대로만 이루어져야 했는데, 이는 처음으로 BEF가 주요 플레이어가 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헤이그의 계획은 프랑스 베르둔 침공 4개월 전에 중령 제너럴 에드문드 앨런비의 제3군과 제4군 공동 행동이었습니다.
독일 전선의 통로를 열기 위해 독일 전선의 통로를 공격하고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선의 통로로 밀어붙인 후 계속 전진하도록 했습니다. 남쪽의 영국을 지원할 것은 솜 강 양쪽을 공격할 프랑스 제6군입니다. 헤이그는 포탄으로 폭파된 독일 선을 돌파한 후 영국과 프랑스 모두가 재조직하고 대규모로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상상했습니다. 헤이그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이번에 전쟁이 크리스마스까지 끝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싸움을 맡은 네 번째 군단의 롤린스는 다가오는 전투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이미 겪은 전쟁의 경험에 기반하여 그는 이런 돌파구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고 대신 더 조심스럽지만 느린 물고 늘어지기 전략을 채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특정 독일 지역을 점령하며 반격에 대응하고 포병은 전선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다음 목표는 이 전략이 반복되어 독일선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곳이었습니다. 롤린스는 솜 지역에 명확한 목표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격의 주요 목적은 독일인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병사들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실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의견 차이를 감안할 때 1816년 6월 말까지 제사군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헤이그는 롤린슨에게 전진의 세부적인 부분을 직접 처리하게 허용했으며 이로 인해 롤린스는 한 입 물고 버티기 전술을 채택할 수 있었지만 헤이그의 돌파 주장으로 롤린스는 실질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그것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모순은 이해할 수 있듯이 그들 아래의 군단장들 사이에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롤린슨의 행동으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그는 배치한 신규 군단이 구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본 훈련을 겨우 마친 수천 명의 초보 젊은이들이 복잡한 전투 계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보병이 적의 위치로 꾸준히 전진하는 것이 돌진 공격보다는 전진을 조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계총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자연스럽게 생겼지만 이는 롤린슨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헤이그에게서 1537대의 대포가 일주일 동안 독일의 위치를 공격하면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솜 지역은 원래 주로 프랑스군이 점유하고 있었지만 영국 원정군의 병사들이 그것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전장을 조사한 영국의 지휘관들은 이전에 양측 모두가 겪었던 피해 경험을 고려하면 프랑스와 독일 군대가 전선에 배치되어 비공식적인 생존 정책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행동을 피하여 소규모 충돌에서 병력을 낭비하지 않고 다음 큰 돌파구를 만들 때 가능한 한 많은 병력이 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인 용어가 아니라면 확실히 심리적인 용어에서 적을 계속 괴롭히라는 영국의 의견과 정면으로 충돌했으며 이는 독일군에 대한 자연스러운 공격성과 증오를 촉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인들이 병력을 방해하려는 의도 때문에 이는 어려웠습니다. 영국인들의 도착은 1916년 여름 이전에 솜에서 독일 위치에 대한 포격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전선의 각 소대에서 가장 뛰어난 사격수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독일인이든 자유롭게 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 독일인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고 양측 저격수들 사이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어둠이 내려도 계속 이랬다. 별 껍질이 땅으로 떨어질 때 잠시 땅을 밝히는 것 외에는 어둠 속에서 보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참회서 나가는 것은 밤에만 가능했습니다. 습격팀들은 종종 적의 참호를 괴롭히고 지역을 정찰하며 공격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 그들이 마주칠 것을 예상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수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방어 시설을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헤이그의 첫 번째 독일 트렌치 라인을 복종시키기 위한 헤이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필드 포병이 프랑스 포병과 함께 운영되는 400대의 대포와 함께 지역으로 가져와졌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전투가 역사상 가장 격렬한 포격으로 시작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혼자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독일군의 전략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영국 전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그들은 터널을 파고 큰 지뢰를 설치하여 폭발시키려 했습니다. 영국의 터널 파기 팀은 독일군 위치로 19개의 터널을 파고 그 팀원들은 대부분 영국 석탄 광산 출신으로 지하 작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터널링 유닛들이 지하에서 비밀리에 작업을 하는 동안 1916년 6월 24일에는 준비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동안 영국의 대포는 독일군의 위치로 놀라운 170만 발의 포탄을 발사할 것입니다. 폭격에 엄청난 소음이 아무도 없는 땅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면서 이전 2해 동안 끔찍한 전투를 겪은 경험 많은 영국 병사들조차도 열정적인 PLS 대대보다 일반적으로 더 비관적인 이들조차도 아무것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대포의 170만 발포탄 발사는 놀라웠다. 자신감과 사기가 치솟았습니다. 이스트 서리 연대의 병사들은 동료 윌프레드 네빌 대위의 가죽 축구공 2개를 꺼내는 것에 웃었습니다. 그는 이 공을 독일 참호로 차 넣으려 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독일 병사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동안 피난처에서 은신했습니다. 독일 참호는 침략자임에도 영국이나 프랑스 병사들보다 더 우수한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참호는 포병 사격으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10m 깊이로 뚫어져 있었습니다. 이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는 영국 사령관들이 선을 유지하며 교착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공격의 자원을 더 집중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주변에서 땅이 폭발하는 소리와 느낌의 심리적인 트라우마는 많은 독일 병사들의 신경에 무거운 부담을 주었습니다. 독일 병사들의 몸에 대한 강렬한 폭격은 영국 병사들에게 큰 타격이었고, 그리고 또한 독일인들에게 영국인과 프랑스인의 공격 준비를 알렸으며 그들이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방영된 BBC 다큐멘터리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인들은 이미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7월 시작 전주에 불만을 가진 2명의 영국 병사가 포획되었기 때문인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또한 영국 부대 간의 암호화되지 않은 무선 통신과 심지어 전화 통화도 성공적으로 가로채 임박한 공격에 대한 핵심 정보를 드러냈습니다. 7월 1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영국 병사들은 여전히 밤에 노맨스 랜드로 정찰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가시철사로 된 독일 방어선의 예상된 파괴가 강한 폭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는 독일 병사들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선을 지키는 병사들, 특히 네빌 대위의 축구 아이디어가 병사들의 신경을 진정시키는 노력의 일부였다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폭격의 효과를 줄이는 데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총이 너무 얇게 퍼져 있어 목표 지역을 효과적으로 포화시키지 못했으며 독일 선의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무사했습니다. 둘째, 영국이 사용하던 포탄의 종류는 대형 지역에 파편을 퍼뜨리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개방된 곳에서 병사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데 이상적이었지만 철조망을 파괴하거나 보호된 위치를 파괴하거나 독일 병사들이 공격을 피해 숨어있는 깊은 창고를 무너뜨리는 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사 역사가들은 그들이 대신 고폭탄을 발사하는 데 집중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고 솜 전투의 첫날은 큰 성공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독일인들의 전투에 대한 반응은 매우 다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심각하게는 영국의 포탄은 끔찍한 실패율을 보였습니다. 공격이 시작되기 전주에 발사된 포탄 중 최대 30%가 충돌 시 폭발하지 않아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땅의 진흙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들의 전투 준비는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보고에도 헤이그와 고위 장교들은 포격이 필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6월 30일 해질 무렵 전선 뒤에 숙소를 마련한 영국과 프랑스 군대는 집결을 명령받고 그들의 동료들, 즉 전선의 참호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행군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따라올 사람들은 도로변에서 줄을 서 변경 역할을 하는 집과 헛간에서 응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가고 싶어 했습니다. 네빌 장군은 이스트 서리에 축구공을 가지고 있어 공격 시작과 동시에 그 공을 독일 선으로 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전선에 접근하며 독일의 관측용 풍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독일 관측자들도 영국 병사들의 전선 진군을 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곧 공격이 임박함을 의미합니다. 이 풍선들과 관련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독일의 대포는 다음 날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울스터 연대의 11소대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져 42명의 병사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그 결과로 단지 6명의 생존자만이 남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그 경험에 대한 쉘 쇼크로 판단되어 그 전역에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14개의 영국 부대와 6개의 프랑스 부대에게 분명히 불안한 밤이 지나고 상당히 쾌적해 보이는 하늘 아래 그들은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조식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으로 신경을 진정시킬 희망을 가짐.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아드레날린으로 인해 구토하는 반대 효과를 겪었습니다. 관리들은 지하 폭발물의 폭발을 따라 공격이 시작될 730시로 시간이 흐르는 것을 주기적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일부 부대는 이미 적의 불을 받을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공격이 시작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무도 없는 땅에 좁은 통로를 파놓았고 이제 이 통로들은 포병이 멈추면 독일군이 방어를 조직하기 전에 돌진할 계획을 세운 병사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지뢰는 공격이 시작된 지 몇 분 후에 폭발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놀라운 폭발에 영국 병사들이 휘말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호손 레더부트의 지뢰는 풀타임 10분 전에 폭발했습니다. 헌터 웨스턴 중장이 영국 미타 군단의 사령관으로 그의 병사들의 목표가 되길 바란 크레이터가 그의 명령으로 생겼습니다. 지뢰는 독일의 방역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며 720에서 폭발했습니다. 7월 1일에 시간이 720시에 폭발했을 때 그것은 당시 역사상 가장 큰 인공 폭발이었으며 대량의 흙과 바위를 공중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런던 외곽의 채널에서도 들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폭발을 그들의 전선에서 발견하자 독일인들도 공격이 시작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독일 장교와 부사관들이 그들의 병사들에게 위치 잡도록 보호용 참호에서 명령했습니다. 곧 다른 광산들이 폭발하였고 7:30의 영국 전선에서 휘파람이 울려 공격 시작 신호가 나왔습니다. 일부 부대는 이미 자신들의 참호를 떠나 첫 번째 참호선에 대한 포병의 마지막 몇 분 동안의 포격이 그들이 독일선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서 독일군이 제대로 조직을 이루기 전에 공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희망하며 그 후 포병은 독일의 두 번째 선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회상하며 8번 사단의 미들섹스 연대 이번 대대의 부위 알프레드 번디는 말했습니다. 끔찍한 불안감의 불확정적인 기간 후에 최전선을 넘어갔습니다. 우리 포병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 같았고 독일 대포는 무인 지역으로 발사를 시작했습니다. 소음은 귀를 멍하게 하고 연기로 인한 숨막힘과 포탄 폭발로 인한 먼지와 구름으로 시야가 제한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지옥이었습니다. 나는 잠시나마 조각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내 소대는 큰 피해 없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었고 보시 라인까지 절반가량 도달했습니다. 갑작스레 소총과 기관총의 총격이 퍼져나오며 내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나는 외쳤지만 대부분은 이미 숨어 있었습니다. 포탄 구덩이에 떨어진 나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움직이려 했으나 총알들이 뚫을 수 없는 방어막을 만들었고 머리를 드러내면 확실히 죽게 될 것이었다. 우리 모두 보이지 않았지만 방향에서 신음과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괴된 독일선을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환상은 단지 몇 분 만에 깨어졌습니다. 번디와 다른 부대들은 납탄의 비를 피하려 보호막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독일선에 접근하면서 그들이 예비 포격으로 성공적으로 터뜨린 철조망의 몇몇 틈으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 기관 총수들이 이 병목 지점에 불을 집중하면서 쓰러졌습니다. 동서레이 주병단의 네빌 대장이 참회서 나와 축구공을 차고 병사들이 뒤따르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동서레이 주병단은 손상되지 않은 철조망에 걸리기 전에 독일선에 도달했습니다.
내비른 병사들과 철조망을 우회하다가 총에 맞아 최후의 생존자로 사망했습니다. 동서레이 주병단 생존자들은 철조망에 남겨진 축구공으로 철조망에 이끌렸습니다. 전쟁 이전부터 모두가 서로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PLS 대대에서는 사람들이 친구들과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불가사의한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20대 노선버랜드 퓨실리어의 사병 제이 엘리엇은 자신 앞에서 삼촌이 총알에 가득 차 죽는 것을 목격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완전히 뒤로 던졌습니다. 총알들이 찰싹거렸습니다. 그는 몸에서 큰 조각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수의 힘으로 영국 병사들이 독일 선을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손 마인의 폭발에 혼란스러워진 독일군 장교인 아이힐러는 그가 지휘하는 기관총팀과 함께 그의 위치로 내려오는 영국군의 공포스러운 모습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나중에 그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마인의 폭발은 기관총과 팀 모두를 발사 베이의 바닥으로 흩뿌렸습니다. 독일군이 발사 위치를 다시 장악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공격자들은 이미 그들의 위치 20m까지 접근했습니다. 총은 10발 발사 후 고장이 났습니다. 이 중단이 해결된 후에도 다시 고장나기 전에 단 10발만 더 발사되었습니다. 백오더드 아이클러가 총을 들고 트레버스로 빠르게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중단이 해결되고 총이 공격자들에게 전방 사격을 시작해 그들이 죽거나 살해당했습니다. 아이클러는 추가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총알들이 허리케인처럼 그들 진영을 공격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가슴보에 올라가 누워있는 공격자들에게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1분도 안 되어 전장은 황량해 보였습니다. 공격이 거의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사상자 수는 수치였습니다. 노머스 상황은 독일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병사들이 느려진 상태에서 그들의 위치 바로 앞에 독일군을 제압하기 위해 예정되었던 포병이 그들을 앞질러 가게 되어 그들을 혼자 뒤로 남겨두게 되면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진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36번 울스터 연대는 슈바벤 레다우를 점령했지만 양쪽 플랭크에 지원이 없어 독일의 방역 속에서 오후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6번 연대의 남쪽에서는 32번 연대가 라이프치히 레다우를 성공적으로 점령했고 34번 사단은 브리티시 광산인 로크네거의 폭발로 남은 크레이터를 성공적으로 점령했습니다. 북쪽 부문에서는 영국 3군이 곰코르를 향해 공격을 시작했는데 그들의 의도는 독일의 주위를 4군이 수행하는 주요 공격에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 기관총팀에 의해 수백 명이 사망한 결과로서 거의 완전한 실패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독일 선에 가까운 곳에 참호를 파서 아무도의 땅을 가로질러 거리를 제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독일의 철조망과 이전 포격에서 남은 영국의 미발화 포탄, 박격포탄 때문에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독일의 포병이 아무도의 땅을 가로질러 보강군을 보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전에 독일의 참호선 일부가 점령되었고 독일의 포격으로 인해 오후에 많은 영토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날의 끝에 이 전장에서 독일인 1명이 죽을 때마다 영국인은 6명이 죽었습니다. 전선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며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의 진군에 패했습니다.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제7, 제21 사단은 맨미츠를 성공적으로 점령하고 포위된 프리콥스 마을의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위치 동쪽에서 제18 및 제30사단은 성공적으로 몽토반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연합군 라인을 따라 더 남쪽으로 경험 많은 프랑스 부대는 솜강 양쪽으로 공격하면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독일군은 남쪽까지 공격을 예상치 못해 방어 위치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프랑스군의 포병은 공격 준비 과정에서 영국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으며 가시철조망에 더 큰 피해를 입히는 무거운 무기를 보유했습니다. 독일군의 선을 돌파한 프랑스 XXX 군단은 솜강 북쪽에서 첫날 목표를 달성하고 2,500명의 독일 포로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남쪽의 프랑스 식민지 군대는 목표를 달성하고 추가로 3,000명을 포획했습니다. 많은 피 흘림이 일어나자 양측은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땅에서 사망자를 회수하기 위해 짧은 휴전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불쾌한 임무를 맡게 된 사람 중 한 명은 10번째 로열 퓨실리어의 25세 랜스 코퍼럴 루퍼트 화이트맨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을 묘사하며 메스꺼운 일이었다고 추억했습니다. 한때 사람이었던 그것들은 뜨거운 햇빛 아래 너무 오래 방치되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개인 문서나 신원 디스크를 제거하는 일도, 존중스럽게 사지를 배열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물건일 뿐 개성이 없는 시체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시야에서 제거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화이트맨처럼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수행하면서 신경을 진정시키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돌아가신 동료들의 냄새를 체험하기 위해 본부에서 헤이그 원수의 지휘관들은 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이 그날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 분명해지자 다음 날로 전진을 계속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독일인들은 대규모 방역 준비에 열중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저녁에 할 계획이었지만 아침까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1916년 7월 1일이 저물어가는 동안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방금 벌어진 비극의 규모였습니다. 그렇게 별 볼일 없는 하루의 진전에 대한 피해자 수치가 나중에야 이해되었습니다. 남쪽에서는 프랑스군이 1,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500명이 부상했습니다. 한편 독일군은 12,000명이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부상했지만 영국군은 놀라운 수의 57,470명의 피해자를 냈으며 그중 19,2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영국군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날이었으며 여전히 그렇습니다. 맥락을 위해 2022년 현재 영국군의 전체 인원은 79,380명의 정규직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하루가 다시 오지 않을지라도 첫 번째 공격의 생존자들에게 이것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캠페인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독일의 방역을 막은 후 추가적인 연합군의 공격으로 7월 13일까지 추가로 25,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솜 전투는 독일군을 약화시키고 헤이그가 상상한 돌파구를 허용하기 위해 특정 목표를 가진 일련의 치열한 전투로 퇴화하였습니다. 7월 14일 4개의 영국 부대가 룽빌 다리에 새벽 공격을 시작하며 영국 병사들이 지원하였습니다. 게임 체인저. 그것은 영국의 비밀 무기 탱크였습니다. 독일인들은 이들 방어력이 강한 골리앗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고 그들은 독일선 뒤로 1.5마일을 전진한 후에야 후퇴해야 했습니다. 대비는 화려했지만 그 이후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솜 지역의 큰 손실을 고려하여 영국 부대는 남은 공간을 채우기 위해 신속히 행동했습니다. 수가 게임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많은 파레스 대대는 그들의 지역 공동체보다는 영국 전역에서 온 사람들로 보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병들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 많은 베테랑이 된 상황에서 계급 통합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런 지역 외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부대의 지역적 정체성이 결국 사라져 단지 또 다른 유니폼 부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916년 11월 18일 이제 겨울 날씨가 프랑스의 풍경에 물어뜯기 시작하자 헤이그는 충분하다고 결정하고 추가 공세를 중단했습니다. 동맹국은 단지 7마일밖에 전진하지 못했고 이는 결코 돌파구가 아니었지만 독일군은 45만 명의 사상자를 입었습니다. 이는 끔찍한 비용으로 420명의 영국 제국 사상자와 20만 명 이상의 프랑스 사상자를 초래했습니다. 미미한 이득에 비해 독일에게 비용과 베르둔의 추락을 막은 것은 솜에서 동맹국의 승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히 영국인들에게 패배감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